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 국제정치학 명예교수가 평생 신봉해온 유럽 중심 세계관을 하루아침에 버렸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죠. 무려 40년간 프랑스의 문화적 우월성을 강의하던 그가 한국의 위상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는데요. 대체 무슨 충격적인 일을 겪었던 걸까요? 저는 프랑스 소르본 대학 국제정치학과 명예교수인 68세 피에르 듀발이라고 합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교는 프랑스의 명문대학으로 특히나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에서 꽤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물론 제가 몸담고 있는 국제정치학과 역시 알아주는 분야입니다. 명예교수는 일반적으로 정년 퇴임 후에도 학문적 기여를 인정받아 부여되는 칭호로 강의나 연구를 계속 수행하거나 후학을 지도하는 역할을 맡기도 하죠. 전 인생의 절반의 시간 동안 국제정치학에 몸담아온 사람이라 프랑스의 문화적 우월성과 유럽 중심 세계관을 평생 신봉해온 사람입니다. 프랑스의 역사와 철학, 예술, 문학에 대한 깊은 애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프랑스 혁명, 계몽주의, 샤를마뉴 대제에서 드골까지 이어지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프랑스가 세계 문화와 정치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해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문제라 생각하는데 프랑스가 세계사에 미친 영향은 실로 거대합니다. 프랑스 혁명은 자유와 평등 박애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전파했으며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근대 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죠. 샤를마뉴 대제는 서유럽을 통합하며 중세 유럽의 질서를 확립했고 드골은 20세기 프랑스를 독립적인 강대국으로 자리 잡게도 했습니다. 또한 예술과 문학에서도 프랑스는 변방이 아니라 중심이었죠. 몽테스키오의 루소, 볼테르가 없었다면 현대 정치 철학은 다른 방향으로 흘렀을지도 모르고 위고, 플로베르, 프루스트가 없었다면 문학의 깊이도 달라졌을 겁니다. 인상주의부터 초현실주의까지 프랑스 예술이 세계 미술사의 기준이 된 것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런 내용들을 접하며 프랑스 문화의 우수성을 늘 강조하며 살았습니다. 소르본에서만 약 40년간 국제정치학을 가르쳤으며 그 시간 동안 유럽 중심적 세계관을 많은 학생들에게 주입시켰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예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졌고 믿었던 제 가족인 아들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맞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는 했는데 갑작스레 결혼을 한다며 며느리감을 소개하겠다고 했죠. 여기서 문제는 바로 그 예비 며느리가 한국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토록 기겁하며 아들에게 배신감까지 느끼는 이유는 있었어요. 저는 아시아를 개발도상국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한국은 그저 중국과 일본 사이의 아주 작은 반도 정도로 기억하고 있었죠. 그런 보잘것없는 나라의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니 너무도 충격이었습니다. 또한 순진한 제 아들과 결혼하려는 예비 며느리의 속셈이 저는 훤히 들여다보여서 더욱 싫었어요. 결국은 내 아들 앙투안을 이용해서 프랑스 시민권을 얻으려는 수단일 거 아니야. 도대체 왜 저런 한국 여자랑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거지?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내가 반평생을 국제정치학에 몸담은 사람인데 한국 며느리라니? 어떻게든 막아야지. 아들은 크며 한 번도 부모와 트러블도 없던 정말 착한 효자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기에 제 눈에는 너무 순진한 게 보였고 속셈이 있는 한국 여자와 혼인을 두 눈 뜨고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시민권을 얻으려고 아시아국의 여자들이 프랑스 남자와 결혼을 해서 이용하고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걸 알고 있는 이상 제 아들의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는 일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반대를 하면 오히려 아들과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고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은 침착하게 적당한 타이밍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소개받은 예비 며느리 지영은 꽤 예의를 갖추며 사람 좋은 인상을 하고 있었죠. 그런 지영을 보면서도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또한 연기겠지. 저렇게 웃고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 연기까지 하는 걸 보니 아주 보통 여자가 아니겠네. 지영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지영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지영은 파리 음악원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피아니스트이자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총 3가지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고 있는 인재였습니다. 제 아들 앙투안과는 도대체 어떻게 만난 건지 저는 그게 궁금했죠. 도대체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난 거지? 두 사람이 만날 연이 없어 보이는데 말이야. 그러자 아들 앙투안이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 서울에서 비즈니스 영어 강사로 일했을 때 있죠? 그때 이 사람이랑 만났어요. 진짜 보자마자 제가 첫눈에 반해서 이 사람 마음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무려 2달 동안 노력했다니까요. 벌써부터 지영에게 홀딱 빠져서 팔불출 같은 소리를 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속이 뒤집힐 것 같았어요.
이 두 사람은 결국 한국에서 만났다고 하지만 저는 애들이 말하는 운명적인 만남 속에 분명 속셈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또한 지영의 스펙이 정말 훌륭한 인재라는 것을 알긴 했지만 저는 그 스펙을 듣고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버렸어요. 자랑할 만한 스펙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내가 워낙 솔직한 편이라 그냥 편하게 말하자면 내 눈에는 그저 아시아에서 온 평범한 여자로만 보일 뿐이네. 전 지영을 아시아에서 온 평범한 여자 정도로만 취급했습니다. 그러자 아들 앙투아는 아주 눈치 없이 지영에 대한 얘기부터 한국에 대한 얘기까지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한국을 안 가봐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한국은 우리 프랑스보다 훨씬 살기가 좋은 곳이에요. 치안도 좋고 도시도 정말 깔끔하고요. 또 무엇보다 삶의 질이 올라갈 정도로 편의성이 대단해요. 솔직한 심정으로 온 가족 다 데리고 한국에 가서 살고 싶기도 해요, 저는. 한국에서 다시 이쪽으로 올 때 너무 아쉬웠거든요. 막상 프랑스 와서는 하나하나가 다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만큼 한국은 진짜 많이 발전된 나라예요. 아들의 말을 듣는데 도저히 불편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아들이 꽤 똑똑하고 현명한 아이라 생각을 했는데 저 말을 들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저녁 식사 내내 프랑스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과 위대함을 아주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설명하며 한국의 문화적 배경을 낮춰버렸고 더는 제 앞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조차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녁 먹는 자리에서까지 이런 얘기를 굳이 해야 하나 싶은데 잘 모르는 것 같아 한마디만 하겠네. 프랑스는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인류 문명의 한 축을 형성한 문화적 거인이네. 예술, 철학, 문학, 정치사상, 패션, 요리 등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프랑스는 세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고 그 위상은 여전하고 그에 비해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아시아에서 중국 중심의 질서 속에 있지 않았나. 20세기 이후 일본 식민지에 한국전쟁 등의 격변을 겪었고 문화적 도약이 상대적으로 많이 늦었지. 결국 프랑스처럼 오랜 전통과 뼈대 깊은 역사가 있고 전 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문화 강국으로 자리 잡기에는 어렵지 않나? 그게 바로 프랑스와 한국의 큰 차이지. 제 말끝에 분위기는 아주 정숙해졌고 저는 제 말을 들은 지영과 아들이 더는 한국에 대해 어떠한 말을 하지 못하길 바랬습니다. 또한 지영의 기분이 상하길 바라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영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중한 미소만 지었고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내 프랑스의 뼈대 깊은 오랜 역사와 전통은 저 역시 너무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감히 비교할 바가 아니라 생각하고 있고요. 지영은 뼈가 있는 한마디를 했고 저 한마디는 유치한 제 입을 딱 틀어막아 버렸죠. 저 역시 예비 며느리를 상대로 참 유치했던 것을 인정하지만 프랑스의 역사와 또 저희 집안의 가문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보여주고 싶기도 했습니다. 묘한 신경전과 불편함이 공존하던 첫 식사 자리는 끝이 났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저는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 자식이 한국 여자랑 결혼하다니 집안의 수치라 생각했어요. 자식이 결혼을 하면 제 지인들도 다 알 텐데 한국 며느리를 소개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결국 제가 몸져 누워 반대를 해도 결혼을 할 거라는 게 보였어요. 정말 원하지 않는 결혼이라 내내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눈치를 챈 아내가 한마디 거들었죠. 난 지영이 너무 바르고 똑똑해서 좋던데 당신은 왜 그렇게 싫어하는 거야? 그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싫은 거야? 내가 한국에 대해서 많이는 몰라도 지금의 한국은 앙투안이 말한 것처럼 정말 많이 발전했던데 왜 그렇게 무시하는 거야? 아까 당신이 애들 앞에서 대놓고 한국을 비하하는 발언할 때 내가 다 부끄러웠다고. 한국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지. 내가 40평생을 국제정치학에 몸담았고 명예교수인데 내 아들이 어떻게 보잘것없는 한국 여자랑 결혼을 하냐고. 이건 진짜 내가 살아온 인생의 수치이자 가문의 수치라고. 아내는 제 말을 듣고 차분히 대답을 했습니다. 두 사람 선남선녀 같아 보였어. 서로 너무 사랑하고 우리 앞에 오기까지 수많은 난관들을 다 이겨내고 왔을 텐데 그 우여곡절을 다 이겨내고 왔을 정도면 충분히 잘 살 거라고 난 생각해. 그러니 서로 짝 만나서 결혼하겠다는 자식들 앞길을 고작 당신의 평판과 편견으로 막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아내의 말에 더욱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어쩌면 예비 며느리 지영은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일 수 있었죠. 아내의 말처럼 그저 제 편견 속에 갇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가 싫어하는 것일 수 있기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결혼을 나서서 반대할 수도 없었기에 저는 가족의 평화를 위해 겉으로는 결국 결혼을 받아들이는 척 해야 했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한 번 싫어하니 계속해서 못난 모습만 보였고 지영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식구라며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했죠. 그러던 중 가족이 함께 베트남 휴가를 떠나기로 했고 이 역시 지영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한창 여행 준비를 하던 중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 저는 지영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생각해보니 지영이는 우리랑 다르게 준비할 게 많겠구나? 아시아 여권으로 베트남에 가려면 비자가 있어야지. 우리 프랑스인은 전 세계 어디든 쉽게 갈 수 있는데 너희 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테니 말이야. 여행 한 번을 가려고 해도 참 다르구나. 안 그렇니? 한국과 프랑스의 차이는 당연히 여권에서부터 난다고 전 생각했습니다. 여권은 그 나라의 힘을 보여주는 것과 같잖아요. 그러니 힘도 없는 한국 여권을 가진 지영은 저희 가족들과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지영은 제 말에 역시나 그저 웃음을 짓고 말았고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알아서 준비하겠거니 생각하고 신경을 쓰지도 않았고 여행 당일 하노이 공항에 도착을 했을 때 너무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죠. 공항 직원이 지영에게 다가오길래 역시 한국 여권을 가진 지영은 차별 대우를 받겠거니 생각해 조금 꼬숩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말을 했죠. 한국 여권 소지자는 이쪽 VIP 통로로 나오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안내해드릴게요. 그렇게 지영은 특별 입국 심사대로 향했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아들은 일반 입국 심사대에 남아 1시간이 넘도록 기다려야 했죠. 베트남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다고 하던데 진짜 그렇네. 지영이는 잘 쉬고 있겠지? 일찍 나갔을 텐데 괜히 우리 때문에 혼자서 한참 동안 기다리겠다. 도무지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프랑스도 아니고 어떻게 한국 여권을 가진 지영에게 특별 대우를 해주는지 말이죠. 1시간이 넘도록 다리가 아플 정도로 서서 기다리고 겨우 입국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수화물 수취장에서 짐을 빼고 지영을 만났을 때 지영은 카페에 편히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입국 심사가 오래 걸리셔서 힘드셨죠. 제가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차편 준비해뒀어요. 얼른 숙소로 이동하시죠. 지영은 힘들었을 시부모를 앞장서 안내했지만 저는 모멸감에 빠져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프랑스의 국제적 위상이 이렇게 무시당할 수 있지? 그것도 한국의 지단이 베트남이 프랑스에 이런 대우를 한다고. 공항에서 받은 충격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숙소에 도착을 해 짐을 풀자마자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바로 인터넷으로 한국 여권의 위상을 검색해봤습니다. 제 머리로 한국 여권의 힘을 알아야 인정이라도 할 것 같았거든요. 이런 저를 보며 아내는 도대체 여행까지 와서 왜 그러냐고 야단이었지만 제가 받은 충격은 너무도 컸기에 꼭 궁금증을 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너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한국 여권은 현재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일명 여권 파워라 하여 여권만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 수가 세계 최상위권에 속하고 있었죠. 이는 한국의 신뢰도, 경제력, 외교적 역량 등을 대변하고 있기에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무려 192개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었고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전자여행 허가 ETA 정도만 요구하기도 했죠. 이 수준은 선진국인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등과 대등한 수준이었어요. 심지어 무비자로 188개국만 방문할 수 있는 프랑스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비자 언급을 했을 때 지영은 그저 웃었던 거죠. 이제야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며 또 다시 충격과 부끄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이게 말이 돼? 아니 어떻게 아시아의 그 작은 코딱지만한 나라가 프랑스보다 더 강력한 여권을 가질 수가 있지? 한국의 위상이 이 정도였다고? 저는 반평생을 넘게 간직해온 세계관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충격을 크게 받았어요. 심지어 제 충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호텔 로비에 갔을 때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호텔 로비에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들은 전부 특별 대우를 받고 있었죠. 로비에는 한국인 직원이 있기도 했고 한국인 관광객 전용 프론트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심지어 베트남 직원들이 한국어로 인사를 하며 한국어를 구사하는 모습에도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어 전용 체크인 카운터가 있으니 한국인들은 그야말로 특별 대우를 받으며 호텔 서비스를 누리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당혹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베트남 여행 중에 한국의 영향력은 정말 곳곳에서 끝이 없을 정도로 계속 보였어요. 하롱베이라고 북부 쪽에 위치한 세계적인 자연 경관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었죠.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으로 독특한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과 수천 개의 작은 섬들이 바다 위에 떠있는 장관을 볼 수 있어서 그 장관을 보러 저희도 갔습니다.
실제로 보니 정말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경이로운 모습에 감탄을 했고 사진을 찍으며 한참 동안 눈에 담았어요. 그리고 이내 고개를 돌려보니 또 한국인 관광객들이 눈에 보였고 그들에게 시선을 따라가 보니 한국인 관광객을 위한 특별 보트 투어가 있었습니다. 이쯤 되니 이곳이 한국인지 베트남인지 모를 정도였고 도대체 한국인이 뭐길래 저렇게까지 대접을 하며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건지 조금 화가 났어요. 왜 자꾸 어딜 가도 한국인만 대우를 해주는 거야. 프랑스인은 거들떠 보지도 않으면서 한국인이 뭐라고 저렇게까지 하는 거지. 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 결국 꼭꼭 숨겨두던 속마음이 튀어나왔고 제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아들과 아내의 노력 덕에 분위기는 풀렸습니다. 이게 신경을 안 쓰고 싶어도 어딜 가도 계속 다 한국인이 너무 거슬렸어요. 결국 내내 표정이 좋지 않으니 가족들은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저 역시 그런 가족들에게 미안해서 애써 밝은 척하려 노력을 했습니다. 여행까지 와서 저 때문에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는 않았으니 말이죠. 하루 일정을 다 소화하고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베트남 현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꽤 유명한 곳이라며 신이 난 아들이 메뉴판을 보여주며 소개를 했죠. 그런데 직원이 준 메뉴판은 베트남어, 영어, 그리고 한국어로만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결국 또 한국어 메뉴판이 있는 걸 보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곳곳에 보이는 한글들이 눈에 보였고 한국어로 대화하는 직원들의 노력이 보였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저는 생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아내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처음으로 온 여행인데 당신이 자꾸 표정이 굳어서 온 가족이 눈치를 봐야겠어? 심지어 며느리 데리고 온 첫 여행인데 꼭 그래야겠어? 왜 자꾸만 어린애처럼 구는 거야?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그래? 제발 남은 일정에서는 그러지 마.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 도대체 이 베트남에서 왜 한국만 특별 대우를 받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래. 해도 너무할 정도로 온갖 곳에 다 한국이잖아. 여기가 한국인지 베트남인지 헷갈릴 지경 아니야? 그게 도대체 당신이랑 무슨 상관인데 한국으로 도배를 하든 말든 베트남 마음이지 한국으로 편가르는 것 좀 그만해. 당신 며느리가 한국 사람인데 언제까지 유치하게 굴 거야. 나이 먹고 그러면 주책인 거야. 아내의 말에 더는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저도 유치한 걸 인정하니 말이죠. 아내의 말처럼 남은 일정에는 유치한 제 속내를 보이지 않겠노라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호이안 구시가지 관광을 했어요. 현지의 모습도 엿보고 관광을 하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그곳에는 한국 화장품 매장들이 줄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현지인들이 케이팝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뚫어지게 보자 가이드는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베트남 젊은이들의 꿈이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이고 한국 가서 사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한국 열풍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제 눈으로 목격한 베트남의 한국 사랑은 정말 대단할 정도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속에 있는 말을 내뱉고야 말았어요. 내가 여행 중에 분위기 망치기 싫어서 정말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말이야. 베트남은 프랑스의 전 식민지인데 왜 프랑스 문화보다 한국 문화가 더 인기가 있는 거지? 왜 온갖 곳에 다 한국으로 도배를 하고 한국을 저렇게 추앙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수많은 나라를 다녀봤지만 어떤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이렇게까지 흡수하고 있는 걸 본 적은 처음이거든. 제 말끝에 밥을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지영은 저를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그리고 이내 차분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님 한국은요,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 중 하나이고 매년 400만 명 이상의 한국 관광객이 베트남을 방문하고 있어요. 그 관광객 덕에 벌어들이는 수익도 상당할 것이고 양국 간 교역량은 780억 달러가 넘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은 정말 중요한 관광 시장 중 하나로 베트남 경제, 문화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결국은 두 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효과는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또 한국 관광객들은 평균적으로 지출액이 높은 관광객이라 베트남 입장에서 환영할 수밖에 없죠. 지영은 처음으로 제게 제대로 답변을 해줬어요. 지영의 말을 들어보니 다 맞는 말이고 이해가 갔습니다. 베트남 입장에서 한국 관광객은 정말 귀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납득이 되었어요. 그리고 기분이 나쁠 법도 한데 아주 차분하게 설명해주는 지영에게도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늘 자신의 나라 한국을 비난하기 바쁜 시아버지에게 어떠한 불쾌함도 표현하지 않는 착한 며느리에게 미안함도 동시에 느꼈죠. 그날 호텔 수영장에서 휴식을 취하며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호기심을 느꼈고 지영에게 진지하게 한국에 대해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영은 밝게 웃으며 한국의 급속한 발전 과정과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 성장, 그리고 교육과 기술 발전 혁신에 대한 열정을 제게 설명을 해줬어요.
한국은요, 지난 70여여 년간 세계적으로 아주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뤄냈어요. 일명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성장인데 세계적으로도 많이 주목받았거든요.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빠르게 경제 대국으로 또 고도 경제 성장을 이뤄냈죠. 교육과 기술 혁신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현재는 자리 잡았고, 한국의 경제적 성공은 그동안의 정책적 노력, 사회적 열정, 그리고 국민들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졌어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글로벌 경제에서 한국의 위상을 더욱 확립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한국은 1950년대 전쟁 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고 원조를 받던 나라였지만 이제는 원조를 나누는 나라가 되었고 불과 한 세대 만에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정말 대단한 파워를 지닌 나라였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반도체, 조선, 자동차 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상당했어요. 한국 경제의 핵심 산업 중 하나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었죠. 반도체 산업은 세계적인 선두주자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시장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조선 산업은 세계 선박 건조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주조선해양 등 주요 조선소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었죠. 한국의 자동차 산업도 현대자동차의 기아를 중심으로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세계에서 5위권 내에 드는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였어요. 한국의 위상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지만 현재 한국의 K-팝과 K-드라마의 글로벌 영향력은 기가 막힌 수준이었어요. K-팝과 K-드라마는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며 한류의 대표적인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을 했으며 이 두 가지 문화 현상은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고 있었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에게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한국에 대해 너무도 몰랐다는 사실에 많이 놀라웠고 프랑스의 쇠퇴하는 산업과 비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놀랍구나. 그에 비해 프랑스는 쇠퇴하고 있는데 말이야. 한때는 중공업과 자동차 산업, 기계 제조업 등에서 세계적인 강국이었지만 기술 발전과 인건비 상승,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서 쇠퇴하고 있지. 거기다 석탄 산업도 그렇고 결국은 프랑스보다 한국이 더 우수한 수준이었구나. 내가 몰랐던 거야. 지영과의 대화 끝에 저는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한편으로는 한국에 대해 다 듣고 나니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것을 인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후 저희 가족들의 여행 일정은 끝이 보이기 시작했고 다낭에서 하노이로 이동을 하면서 정말 충격적인 광경을 직면했죠. 멋진 호텔에 들어서자 웅장함에 한번 놀랐고 호텔 로비에 있던 대형 스크린에 한국 드라마가 상영되는 것에 2번 놀랐습니다. 그곳에 모두 모여서 열광하고 있었어요. 그 드라마는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였죠. 저건 한국의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의 영향으로 베트남의 한국 관광이 50% 증가했을 정도로 인기가 엄청나요. 지영의 설명을 들으며 보니 더욱 높은 인기가 실감이 났어요. 이제는 불편한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대함을 속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노이 쇼핑몰로 이동했을 때도 한국은 보였어요. 삼성과 LG의 전자제품 매장이 도배를 하고 있었고 프랑스 매장의 브랜드는 거의 보이지도 않았죠.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우연히 만난 현지 대학생과의 대화였습니다. 한국인인 제 며느리를 보고 무작정 다가와 반갑다고 인사를 하며 말을 했어요. 저 한국인 맞으시죠? 갑자기 죄송합니다. 한국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요. 저는 한국에서 2년 동안 유학을 했거든요. 서울대학교였는데 거기는 세계 최고의 대학 중 하나잖아요. 아직도 저는 한국에서 지냈던 그 2년간의 생활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다시 한국으로 가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길 가다 한국인을 만나 한국을 좋아한다며 이렇게 말을 할 정도라니 한국의 위대함이 정말 대단하구나 싶었습니다. 또한 한국 대학을 높게 평가하는 것을 보며 프랑스 대학의 국제적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는 현실도 직시하게 되었어요. 여행의 마지막 날 저는 지영에게 단둘이 해변가를 산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꼭 이 여행에서 지영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단둘이 해변가를 걸으며 저는 지영에게 말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내가 며느리인 너에게 얼마나 무례하고 편협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어. 너를 단지 아시아에서 온 여자로만 생각했던 것 같다. 심지어 한국의 현재 위상도 모른 채 편견 속에 빠져서 내가 저개발국으로 여기며 너까지 덩달아 무시해서 정말 진심으로 미안하구나. 무엇보다 나이 먹은 시아버지가 든든하지는 못할 망정 유치하게 굴고 잘못된 행동을 해서 정말 미안했다.
너의 문화적 배경과 교육 인성이 우리 가문의 정말 큰 영광이자 자산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은 큰 행운이라 생각한다. 아버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국적과 문화적 차이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오해를 풀어드릴지 저 역시 고민이 많았는데 먼저 어려운 말씀 꺼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속 깊은 지영의 용서 덕에 수월하게 용서를 구할 수 있었어요. 지영과 산책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며 저는 또 다시 용기를 내 가족들 앞에서 작은 연설을 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었고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어. 68년 동안 쌓아온 편견이 무너지는 경험이었지. 내 편견 속에 갇혀 살았던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 편견 때문에 상처받은 내 귀한 며느리에게도 진실된 용서를 구했어. 앞으로 우리 가족은 서로의 문화와 배경을 존중하며 더 넓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란다. 가장인 내가 제일 먼저 모범을 보일 테니 모두 그렇게 따라와 주길 바라고 그간의 못난 모습을 모두에게 정식으로 사과할게. 제 말끝에 가족들은 모두 환한 웃음으로 답을 해줬고 기분 좋게 베트남 여행을 마무리 짓고 저희 가족들은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에 대해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저 며느리인 지영에게 들은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제 며느리인 지영의 국적에 대한 공부를 정말 하고 싶었죠. 그래서 한국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 파리의 한국문화원을 방문하며 공부를 했고 지영의 도움으로 한식도 먹어보고 함께 요리도 하며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 만남에도 늘 프랑스 요리만 먹는 게 아니라 한식이 그리울 지영을 위해 한식 데이를 정해 한식을 먹기도 해요.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또 하나의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소르본 대학 동료들과의 모임에서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성취에 대해서도 널리 알리는 열정을 쏟고 있죠. 분명 저처럼 생각에 갇혀있는 교수들이 있을 테니 말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그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와 문화를 주도하는 강국이며 우리 프랑스도 한국의 혁신에 배울 점이 매우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 노력과 변화에 가장 감동을 받은 것은 바로 며느리 지영이었고 가족들의 사이는 더욱 좋아졌어요. 지영의 부모님이 파리를 방문하셨을 때는 저희가 직접 공항에 마중을 나가 한국어로 인사를 하는 노력을 보이기도 했죠. 이듬해 봄에는 가족들이 함께 한국이 그리울 지영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던 한국의 역사를 직접 보고 느끼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600년 역사의 경복궁부터 그 대단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와 같은 세계적 기업들까지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확실히 다른 시각을 갖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때 제가 처음으로 조금만 더 살고 싶다는 욕심과 다시 젊은 나이로 돌아가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평생 프랑스 중심적 사고방식으로 살아왔는데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내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다니 정말 놀랍다. 작은 여권 한 장이 나에게 가르쳐준 교훈은 정말이지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전 앞으로도 제 한국인 며느리 지영을 제 딸 자식으로 품고 귀하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려 해요. 또 앞으로도 한국에 대한 공부와 알리려는 그 열정을 식히지 않고 쇠퇴하는 프랑스의 현실을 인정하며 더는 고집스러운 편견에 갇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국의 청해 부대라고? 그게 어딘데?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 해군도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데 한국이 우리한테 뭘 어쩔 건데? 미 해군도 자신들을 어쩌지 못한다면서 한국을 아주 우습게 보고 무시했다가 박살 나버린 해적단이 있습니다. 이 모습에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해군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 해군 상사 마이크 러셀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아주 각별한 한국인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또 좋아하는 국가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한 미국인이 한국에서 깽판을 치고 다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 남자들을 무시했다가 두들겨 맞고 경찰 조사까지 받는다는 이야기를 보게 되었는데 우선 미국인이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그런 몹쓸 짓을 저지른 것에 대해 진심으로 제가 사과드리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한국인 분들의 마음이 하루라도 빨리 풀리기를 바라며 글을 써봅니다. 사고친 녀석이 알아보니 소말리아계더라고요. 국적은 미국인이 맞지만 소말리아 혼혈이었죠. 몇 년 전에 한국 해군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 났다던 기억이 있을 텐데 그때의 기억이 생각나서 적어보려고 해요. 저는 한국 해군 특수부대가 위용을 떨치던 13년 전 그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는 국민을 구하기 위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작전에 나섰던 한국군의 용맹함과 그들의 압도적인 무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비록 저는 미군이지만 그 순간 한국군을 롤모델로 삼게 되었죠. 마치 한편의 신화와 같았던 그날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의 일을 계기로 한국을 알았고 또 지금 저의 가장 소중한 버신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2011년 초 한국 국적의 화물선이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던 것 기억하시나요? 당시 제가 속해 있던 부대는 소말리아 해안 근처에 기지를 세우고 소말리아의 테러 무장단체인 알샤바브와 오랜 전투를 이어오고 있었죠. 저희 미군은 단언컨대 세계 최강이지만 알샤바브와의 전투에서는 쉽게 승기를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알샤바브 놈들은 소말리아에서 내전을 일으켜온 순학질들이었는데 그들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인 알카에다와 동맹까지 맺으며 몸집을 불려가고 있었죠. 놈들은 법과 질서가 사라진 도시에서 테러를 저지르고 사람들을 학살했어요. 극단적인 이슬람 경전 해석을 따르는 놈들은 자신들의 뜻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신체를 절단시키거나 돌덩이를 던져 살해하기까지 했죠. 그들로 인해 무려 50만 명이 넘는 소말리아인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저희 미국은 알샤바브 놈들의 만행을 저지하기 위해 2만 명이 넘는 평화 유지군을 파견했지만 알샤바브의 저항은 저희의 예상보다 훨씬 더 거셌어요. 놈들은 게릴라식으로 자살폭탄 연쇄 테러를 저지르고 미국 대사관에 불을 지르며 결사 항쟁에 나섰죠. 1993년에는 미군 13명이 목숨을 잃었고 알샤바브 놈들은 그들의 주검을 끌고 다니는 방송을 하며 저희에게 엄청난 비참함과 굴욕감을 맛보게 하기도 했어요. 미군은 계속해서 전투에서 패배했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소말리아 구출 작전에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말았죠. 그때 설상가상 소말리아의 역대 최악의 가뭄이 닥치며 소말리아는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소말리아는 그야말로 사람 살 곳이 되지 못했어요. 소말리아 정부는 알샤바브의 겁을 집어먹고 도망간 지 오래였고 주인 없는 땅이 되어버린 소말리아는 주변국의 좋은 먹잇감이 되었어요. 위기에 처한 소말리아를 돕지는 못할 망정 주변국들은 최첨단 어선을 타고 국경을 넘어와 소말리아 바다의 참치와 게들을 싹쓸이 해가기 시작했죠. 그건 당시 소말리아인들의 거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는데도 말이에요. 참다 못한 소말리아 어민들은 자신들의 안전과 바다를 지키기 위해 자경단을 꾸려 외국 선박과 싸우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소말리아 자경단은 불편한 진실에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외국 선박을 납치해서 몸값을 받는 것이 뼈 빠지게 일하는 것보다 훨씬 큰 돈을 벌게 해준다는 것이었죠. 결국 소말리아 자경단은 해적으로 변신하고 말았어요. 소말리아의 해적들은 일반 국민들보다 무려 160배나 많은 돈을 벌었어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소말리아 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나중에 커서 해적이 되고 싶어 했고 여자들은 최고의 신랑감으로 해적을 꼽았죠. 소말리아 해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한 세력으로 성장해갔고 결국 언젠가부터는 초국가적인 위협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놈들은 저희 미국의 선박을 납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저희 미군은 서둘러 구출 작전에 나섰고 다행히 납치되었던 미국인들을 구해내었죠. 그 과정에서 5명의 해적을 사살하기도 했고요. 그때 저희는 작전 성공을 기념하며 축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비극의 시작이었죠. 해적놈들은 죽은 동료들을 위해 피해 복수를 하겠다며 닥치는 대로 선박들을 납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한 주에 무려 5척의 선박을 납치하며 폭주했고 불난 집에 기름이라도 부으려는 것인지 알샤바브 놈들은 해적들에게 수류탄과 기관 단총 같은 무기를 공급해주며 상황을 더 악화시켰어요. 바로 그때 놈들이 한국 국적의 선박을 납치한 거예요.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한국 정부가 해적들에게 돈을 주고 조용히 인질들을 데리고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G7에 속한 나라들은 해적들을 소탕하기보다는 마치 거래를 하듯 해적들에게 몸값을 주고 인질들을 돌려받는 것으로 일을 간단히 끝내곤 했거든요. 소말리아 해적놈들의 수법이 워낙 잔인하고 극악무도한데다 세계 최강이라는 우리 미군까지 놈들에게 쩔쩔매고 있으니 그냥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한 거겠죠. 해적놈들도 그 사실을 잘 아는 것인지 조만간 한국으로부터 큰 돈이 들어올 것이라며 벌써부터 축제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청해부대라는 특수부대를 즉각 아덴만으로 보냈어요. 소말리아 해적들도 이런 한국의 반응에 놀랬겠지만 사실 저희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명확했죠. 인질로 잡힌 선원들을 구출하고 해적들을 소탕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해적놈들은 이내 한국의 특수부대가 자신들을 잡으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크게 당황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뭐 그럴 만도 했겠죠.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도 자신들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데 고작 한국 따위가 뭘 어쩌겠냐고 생각한 거겠죠. 사실 그때 저희 미군도 한국군에게 큰 기대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세계 1위 군사 대국인 우리 미국도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세계 5위에 랭크되어 있는 한국이 저들에 맞서 뭘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얼마 뒤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최영함을 선두로 청해부대가 모습을 드러냈고 저희는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도와줄 생각으로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전투가 시작되었는데 그 순간 저는 충격으로 입을 다물 수 없었답니다. 청해부대는 아주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먼저 최정예 병력이 탑승한 전투 헬기와 고속정이 해적들의 선박에 빠르게 접근했고 이어서 K6 중기관총이 위협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죠. 해적들은 청해부대의 압도적인 화력과 빠른 기동력에 혼비백산했어요. 결국 해적들은 특수부대의 위력에 놀라 금세 백기를 들고 말았죠. 제발 그만 쏘세요. 저희 무조건 항복하겠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청해부대의 쩔쩔매는 해적들을 보며 인질로 잡혀있던 한국인 선원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희 미군은 그 모습을 보며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그동안 우리를 그렇게 애먹인 해적놈들을 한국군은 저렇게 쉽고 빠르게 제압하다니 제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역시나 그건 해적들이 판 함정이었어요. 청해 부대가 인질들을 구하기 위해 서둘러 해적선으로 접근하자 해적들은 순식간에 안면을 바꾸고 청해 부대원들에게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죠. 이 기습 공격에 청해 부대는 혼란에 빠지고 말았어요. 선두에 섰던 UDT 소령이 허리에 3발의 총탄을 맞았고 한 하사는 광대뼈에 총을 맞기도 했죠. 다행히 이들은 목숨을 건졌지만 치명상이었기에 청해 부대는 일단 후퇴를 해야 했어요. 후퇴하는 청해 부대를 보며 저는 역시 한국도 소말리아 해적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것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였어요. 그날 밤 한국의 청해 부대는 2차 작전에 돌입했거든요. UDT 대원 14명은 해가 떠오르기 직전 가장 어두운 시간에 해적들이 들끓고 있는 선박으로 몰래 잠입했죠. 고요한 밤을 틈타 조용히 선박에 올라탄 대원들은 곧바로 해적들을 소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해적들은 인질들을 방패로 삼으며 탈출을 시도했죠. 특수부대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 선원들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었기에 주춤할 수밖에 없었고 이 틈을 노려 해적들은 선박을 소말리아 영해 깊은 곳으로 옮기려 했어요. 만일 이번에 선박을 놓친다면 다시 인질들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었고 그렇다고 무작정 해적들을 공격할 수도 없어서 특수부대원들은 참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저희 미군은 역시 한국군만으로 해적을 소탕하는 것은 무리였다는 생각에 이제라도 한국군을 도와주려 했어요. 그런데 저희 미군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어요. 납치되었던 한국 선박의 선장 석혜균 씨가 나선 것이죠. 석 선장은 특수부대원들을 돕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조타실로 들어가 배를 지그재그로 돌리며 소말리아 영해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어요. 그리고 한국의 특수부대원들은 석 선장이 만들어준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그들은 백발백중의 사격 실력으로 해적들을 처리하기 시작했고 얼마 뒤 해적 두목이 사살되며 전세는 완전히 한국으로 기울어졌어요. 여기에 더해 선박의 왼편에서 최영함이 총알을 폭풍우처럼 쏟아부으며 지원 사격을 가했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해적들은 무조건 항복을 하고 말았죠. 해적들이 완전히 제압된 후 인질로 잡혀있던 선원 21명은 전원 무사히 구출되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안도감이 가득했죠.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정말이지 전율이 느껴지더군요. 이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기도 했죠. 미군으로서 다양한 작전을 경험해왔지만 한국 해군이 보여준 그날의 용기와 결단력은 단연코 최고의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빠른 판단력과 효율적인 작전 수행 능력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며 적을 제압했고 결국 인질들을 모두 구출해냈습니다. 한국 해군의 용맹함에 깊은 인상을 받은 저희 미군은 한국의 소말리아 해적 소탕을 위한 합동작전을 제안했고 그날 이후 한국 해군은 그야말로 아덴만해를 휩쓸고 다니며 해적들의 씨를 말리고 있답니다. 한국 해군만 뜨면 해적놈들은 꽁지가 빠져라 도망치기 바빴죠. 언젠가 한 번은 한 이집트 선박이 해적들에게 납치될 것 같다며 구조 요청을 해왔는데 그때 상황이 참 급박했었어요. 한국군은 신속하게 전투 헬기를 출격시켰고 저희 미군 역시 대잠 헬기를 급파했지만 해적선과 이집트 선박의 거리는 불과 1.8km로 서두르지 않으면 해적놈들의 소나기에 이집트 선박이 떨어질 상황이었죠.
그렇게 한미합동작전은 1시간 만에 끝이 났답니다. 저는 그때 다시 한번 한국군에게 존경과 경외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런 성공적인 작전 수행은 한국 해군 없이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답니다. 한국군은 압도적인 무력과 지능적인 전투 스타일로 끊임없이 해적들을 몰아붙였고 현재까지 무려 해적선 34척을 퇴치하고 선박 2,400여 척을 호송하는 쾌거를 달성했죠. 그로 인해 한국 해군은 지금 신이 내린 선물로 불리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군은 적들을 초전 박살내는 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더군요. 그들은 이 지역의 안전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현지 주민들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한국군은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소말리아 재건을 위해 각종 사회 기반 시설을 건설해주기도 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의 지원이 소말리아 지역에 그치지 않고 케냐에 세워진 난민 캠프에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케냐의 난민 캠프에는 소말리아 출신 난민들은 물론 수십만 명의 다국적 난민들이 모여 살고 있었는데 그곳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너무 부족한 열악한 곳이었어요. 워낙 많은 난민들이 있었기에 배급이 항상 부족했고 사람들은 물이라도 한번 마시려면 몇 시간씩 긴 줄을 서야 했어요. 결국 더위와 배고픔에 지친 사람들은 더러운 물을 마시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전염병에 걸려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갔어요. 그때 기적처럼 한국이 나타난 거예요. 한국은 서둘러 물 정화시설을 만들어 깨끗한 물을 사람들에게 공급하기 시작했고 의료 지원도 아끼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난민 캠프는 서서히 안정을 찾기 시작했죠. 그런데 한국이 일으킨 기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케냐는 연평균 강우량이 49mm에 불과한 데다가 난민 캠프가 하필 사막 지역에 설치되어 있어서 늘 먹을 것이 부족했어요. 캠프에서 식량 배급을 해주기는 했지만 이곳에는 26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모여 있다 보니 배부르게 먹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또 영웅처럼 한국이 등장한 거예요. 한국은 어마어마한 양의 쌀을 싣고 와서 매달 난민 한 사람당 6kg의 쌀을 배급해주기 시작했고 매일 배고픔에 시달리던 난민들은 한국 쌀 덕에 모처럼 풍족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죠. 난민 아이들은 쌀포대에 그려진 한국 국기를 보고는 자신도 언젠가 한국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어른이 되고 싶다며 한국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감동을 느끼면서도 약간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 한국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남이나 마찬가지인 나라인데다 소말리아 해적들이 한국을 상대로 벌인 짓을 생각하면 소말리아를 원수로 여기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소말리아를 돕는데 일말의 망설임도 느끼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한국군을 붙잡고 한국이 소말리아를 돕는 이유에 대해 물었어요. 그러자 그 한국군은 놀라운 답을 내놓더군요. 그리고 이 답을 내놓은 한국 군인은 지금 저의 가장 친한 한국 친구이기도 하답니다. 불과 7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역시 다른 나라로부터 식량 원조를 받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굶주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다른 이의 도움이 얼마나 절실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이제는 우리가 받았던 지원을 돌려주는 것이 한국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핑 돌더군요. 한국은 자신들의 과거를 잊지 않고 받은 도움을 되갚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상부의 명령에 따라 작전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군은 달랐어요. 그들은 인류애와 정의를 실현하는 진정한 영웅들이었죠. 한국군의 그 따뜻한 마음은 제 마음속 깊이 새겨졌고 저는 앞으로 그들과 같은 헌신적인 군인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저는 한국의 전설적인 인물 이순신 장군에 대해 알게 되었죠. 그는 바람 앞에 놓인 촛불과도 같던 한국을 구해낸 영웅 그 자체더군요. 그의 전투는 하나하나 전부 다 위대한 전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산도 대첩이었어요. 당시 한국의 수군은 일본 수군에 비해 수적으로 큰 열세에 놓여 있었는데 이순신 장군이 천재적인 전략으로 그 상황을 180도 뒤집어 버렸더군요. 일본 수군을 유인해 한 곳으로 몰아넣은 이순신 장군은 배들을 마치 학의 날개처럼 반원으로 펼쳐 단단한 포위망을 만든 뒤 사방에서 대포를 퍼부었고 이 뒤를 이어 거북선이라는 세계 최초의 철갑선을 출격시켜 단숨에 일본 수군을 쓸어버렸더군요. 그날 일본 수군은 59척의 전함 중 47척을 잃었고 간신히 살아남은 소수의 병사들만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고 했어요. 그에 반해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한국의 수군은 단 한 척의 배도 잃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 부분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죠. 아무리 강력한 군사 대국이라고 해도 전쟁에서 조금의 피해도 입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이순신 장군과 한국의 해군은 그걸 해냈던 거죠. 게다가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순신 장군이 전투에서 단 한 차례도 패배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무려 23전 23승, 그건 그야말로 신화였죠. 이순신 장군에 대해 알게 된 후 저는 한국 해군이 왜 그렇게 강한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들은 이순신 장군의 후예였고 그 불굴의 정신과 천재성, 강인한 전투력을 이어받아 소말리아 해적을 상대했던 것이었죠. 그런 생각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끼치며 한국군의 존경을 넘어 경외심까지 느끼게 되더군요. 벅찬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던 저는 즉시 미군 동료들을 찾아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한국에 이렇게 대단한 장군이 있었고 그의 후예인 한국 해군과 함께 싸우는 우리는 참 복받은 것 같다고 말이죠. 그러자 제 동료는 너는 명색이 해군이라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을 이제 알았냐며 어이없어 하더군요. 이순신 장군은 전 세계의 해군 제독들이 앞다투어 칭찬했을 만큼 위대한 영웅이야. 영국의 조지 알렉산더 중장은 자신들의 영웅인 넬슨 제독과 이순신 장군을 동급으로 놓으며 칭송했고 일본 역사상 최고의 해군 제독인 도고 헤이하치로는 이순신 장군에 비하면 나는 하사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고개를 조아렸어. 또 한산도 대첩에 참전했던 일본의 장수 와키자카는 이순신 장군이 두려워 몇 날 며칠을 밥조차 먹지 못했대. 그러면서 제 동료들은 이순신 장군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장군이라며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더군요. 그날 밤 저희 동료들은 밤새 이순신 장군과 한국 해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 우리 미군도 그들을 본받아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앞으로 그들과 같은 용맹하고도 뛰어난 군인이 되겠다고 다짐했죠. 다음 날부터 저는 한국 해군과의 합동작전에 더욱 열의를 올리며 그들의 전투 스타일을 유심히 살펴보고 닮아가려 노력했어요. 한국 해군의 신속한 대응과 정확한 판단력은 늘 저를 놀라게 했고 저는 그들의 전투 방식을 하나라도 더 배워가려고 애썼죠. 한국 해군의 전투는 마치 예술을 보는 듯 했어요. 그들은 작은 보트 하나까지도 전략적으로 배치하며 적을 유인해 포위망을 형성하는 데 능숙했죠. 저는 한국 해군의 전투 스타일을 닮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어느새 그들과 같은 용맹한 전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와 한국의 인연은 13년 전 소말리아 해적단 사건으로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말 낯뜨거운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글쎄, 조니 소말리라는 이름의 한 미국인 유튜버가 한국에 가서 무례한 짓을 잔뜩 저질렀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놈은 한국에 무슨 악감정이 있는 것인지 평화의 소녀상 모욕 사건부터 시작해서 거리에서 무고한 시민들을 괴롭히기까지 했다더군요. 알아보니까 그놈은 소말리아 출신 아버지와 에티오피아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고 하던데 백인이 주류인 미국에서 늘 이질적인 존재이자 불순물 취급을 받으며 살다 보니 그런 괴물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백인들에게 무시를 받으니 자기는 아시아인들이라도 무시를 해야 속이 풀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창피하게도 그가 만든 동양인을 조롱하는 영상은 일부 백인들로부터 찬사를 받았고 그는 생애 처음으로 백인들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점점 더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것 같더군요. 그리고 마침내 2024년 그 정신 나간 유튜버는 한국에 가서 사고를 치게 된 것이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한국인들을 열받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뿐이었고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이태원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이었죠.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뜻깊은 조형물이었지만 그에게는 그저 논란을 일으킬 도구일 뿐이었어요. 잠시 후 그는 기어코 소녀상을 찾아내고야 말았고 곧바로 소녀상을 모욕하기 시작했죠. 소말리는 소녀상에 입을 맞추며 아베 총리를 위하여 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어서 저질스러운 춤까지 춰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소말리가 소녀상을 희롱하는 영상은 한국 사회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고요. 한국인들은 한국의 제일 아픈 역사를 건드린 소말리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관심이자 새로운 콘텐츠일 뿐이었죠. 그는 더욱 과감하고 자극적인 행동으로 한국을 도발하기로 결심했고 이번에는 지하철로 가서 음란물을 재생시켰어요. 야릇한 소리가 지하철 안에 울려 퍼지자 한국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죠. 어떤 한국인들은 저 사람 미친 것 아니냐며 크게 당황했지만 소말리는 그저 이 상황이 웃길 뿐이라는 듯 깔깔거리고 웃을 뿐이었어요.
그의 되먹지 못한 행동에 수많은 한국 시청자들은 분노했고 저 역시 그의 만행을 접하고 분노에 치가 떨렸어요. 이제껏 한국이 소말리아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 은혜를 저런 식으로 갚다니. 저는 저와 같은 미국인이 한국에서 저런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에 정말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꼈고 할 수만 있다면 당장 그에게 달려가 머리를 한 대 후려치고 싶었죠. 그런데 그 유튜버는 죄책감도 못 느끼는지 연신 한국을 비웃어대며 더 많은 시청자들을 끌어모으는 데만 집중하더군요. 그는 자신이 아무리 한국을 모욕하고 날뛰어봤자 한국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 듯 했어요. 마치 13년 전 세계 최강인 미국마저 어쩌지 못했던 소말리아 해적단들이 한국의 청해 부대를 보며 고작 한국이 뭘 어쩌겠어라며 무시했던 것과 같은 모습이었죠. 실제로 유튜브 방송에서도 약간의 벌금만 물겠지. 난 미국인인데 감히 한국인이 나를 어떻게 건드려? 못 건드려 라면서 킥킥대고 비아냥대기만 했다더군요. 이 멍청한 놈은 한국인들이 강력한 국방력과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지 이런 헛소리를 늘어놓았고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의 신변이 걱정되기 시작하더군요. 분명 정의롭고 용맹한 한국인들은 그를 이대로 두고 보지 않을 텐데 분명 빠른 시간 내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왜냐하면 저는 13년 전 한국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두 눈으로 직접 봤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후 제 예상대로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어요. 한국인들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유튜버를 찾아다니기 시작하더군요. 한국인들은 천지분간 못하고 날뛰는 그를 응징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운명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날 소말리는 평소처럼 서울의 한 거리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의 뒤에서 한 무리의 한국 청년들이 다가왔다더군요. 소말리는 한국인 남성들을 보고는 비웃고 까불어대며 나는 미국인이라면서 너 같은 한국인이 뭘 어쩌게라고 자신만만해 하다가 한국 남성에게 펀치 한 방을 맞고는 충격과 고통을 느끼며 길바닥에 나뒹굴었어요. 그의 라이브 방송은 고스란히 그 장면을 담았고 그가 두들겨 맞는 영상은 곧바로 인터넷에 퍼졌어요. 사람들은 그가 응징당하는 것을 보며 쾌재를 불렀죠. 저 역시 그 장면을 보며 역시 그럴 줄 알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 그 유튜버는 한국인들에게 사냥당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는 어딜 가든 분노한 한국인들을 맞닥뜨려야 했고 그의 얼굴은 어느새 시퍼런 멍이 뒤덮게 되었죠. 그는 한국에서 샌드백과도 같은 처지가 되어 있었고 정의심에 불타는 한국 청년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그에게 발차기와 주먹을 날리며 참교육을 퍼부었어요. 쉽게 말하면 하이에나 한 마리가 호랑이가 득실거리는 곳에 있던 거죠. 사실 소말리의 행동에 많은 해외 사람들이 분노했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의 유튜브 채널을 동시간에 신고했고 결국 채널이 삭제되었죠. 그는 서둘러 다른 채널을 만들었지만 그마저도 얼마 못 가 삭제되고 말았죠. 그 유튜버는 이 소식을 듣고 완전히 절망에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 그깟 인기가 뭐라고 감히 주제도 모르고 한국인을 건드리다니. 그의 멍청함과 어리석음에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아마 얼마 후 그는 한국 감옥에 갇히게 될 텐데 거기에 가면 좀 정신을 차리게 되겠죠. 전에 한국 선박을 납치했다가 한국 해군에게 초토화된 소말리아 해적들도 한국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그 후로 그놈들이 어떻게 지내나 소식을 들어보니 황당하게도 그들은 한국과 사랑에 빠져버렸다고 하더군요. 글쎄 놈들은 한국 교도소가 소말리아의 5성급 호텔보다 훨씬 더 좋다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대로 한국에 눌러 앉고 싶다고 했다는 게 아니겠어요. 게다가 놈들은 한국 교도소에서 제공하는 한국식 식단에 완전히 중독되었다고 하더군요. 뉴스를 보니까 어떤 해적은 한국에 잡혀오기 전보다 무려 살이 10kg이나 쪘다고 하더군요. 뿐만 아니라 한국 교도소는 너무 청결하고 시설이 고급스러워서 자기들이 감히 여기에 머물러도 되는 것인지 죄책감이 들 정도라고도 했죠. 소말리아에서 살 때는 매일같이 해충이 들끓는 침구와 비위생적인 화장실을 써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화장지도 마음껏 쓸 수 있고 매일 깨끗한 물로 샤워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수도 있으니 정말 천국이 따로 없다고 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들은 가능하기만 하다면 한국에 귀화하고 싶다는 뜻까지 밝혔다고 했죠. 이렇게 전 세계에 악명을 떨친 해적들을 단 며칠 사이에 열성팬으로 만들어버린 한국인이 아마 사고친 유튜버도 아마 감옥에 갇힌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한국에 푹 빠지게 될 것 같아요. 제발 그가 미국 망신은 그만 시키고 얌전히 한국 감옥에 갇혀 점잖고 위대한 한국인들 사이에서 제대로 정신을 차리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실 이 만행의 소식을 접하고 정말 많이 분노했었어요. 13년 전 만났던 저의 한국 친구들과도 통화를 했었는데 제 친구 민석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이런 일을 벌였으니 그는 한국에서 빠져나갈 수도 없을 것이고 한국인 남성들이 그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라면서 담담하게 이야기했었는데 정말 민석이 말대로 그렇게 되었네요. 저는 제 한국인 친구들에게 같은 미국인으로서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도 저에게는 보물과 같은 존재이기에 이렇게 사연으로 모든 분들에게 사과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 해군 상사로 영광스러운 한국군의 동맹군이자 영원한 우방으로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군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저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닿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13년 전 소말리아 해적단 사건, 사실 전 너무 어렸을 때라 잘 몰랐는데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고맙습니다. 한국인 친구분들과의 우정 오래 가시길 바라며 이야기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저는 더 재밌고 즐거운 영상으로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항상 고맙고 늘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여우